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밤입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오 버스카글리아 지음 이은선 옮김 홍익출판 미디어 그룹. 오늘은 삶으로부터 배우는 것들 읽겠습니다.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무의미한 사람이다. 미리 정해진 사랑해야 하는 날. 밸런타인데이가 되면 저는 전국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전국에서 토크쇼에 참석해달라는 전화,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언론으로부터의 전화 등이 빗발칩니다. 1년에 딱 하루 제가 영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버이날을 따로 정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랑하는 날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는 게 슬픕니다. 저는 1년 내내 365일이 어버이날, 자매의 날, 형제의 날, 할머니, 할아버지의 날, 일가 친척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위해 1년에 단 하루라도 날을 정해 이따금씩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따로 날을 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이 삭막해졌다는 증거인 것 같아 쓸쓸합니다. 누가 너에게 멍청하다고 했니? 우리 선생님이요. 밸런타인데이를 보내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저는 때때로 화가 납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큰 쇼핑센터가 하나 있는데 지난번 밸런타인데이에 저도 친구들에게 보낼 카드를 사러 갔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카드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르고 골랐죠. 그러면서 저는 다른 손님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한 남자가 빨간색 작은 하트며 미소나 사랑이라고 적힌 예쁜 카드들이 가득한 가판대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그는 계속해서 젠장이라고 투덜대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카드를 뒤졌습니다. 아내에게 줄 카드를 사러 왔다는 그 남자는 그렇게 카드를 한참 동안 고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귀찮지 않습니까? 왜 이따위 짓을 해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제가 말했죠. 그렇게 귀찮은데 왜 카드를 고르고 계시나요? 카드를 안 줬다가는 마누라 손에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잠시 후 이번엔 젊은 여자가 가판대 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해피 밸런타인데이 했더니 그녀가 이렇게 입을 열었더군요.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사장님이 사모님한테 보낼 카드를 사오라고 저를 보내셨다니까요. 제가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카드를 사오라고 시킨 걸 알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트 무늬와 사랑한다는 말이 가득한 가판대 앞에 서서 저는 단 5분 만에 두 건의 살인 계획을 들은 셈입니다. 전국을 돌며 사랑을 선택하자, 삶을 선택하자라고 말하고 다닌 저에게는 참으로 심란한 경험이었습니다. 교사로서 저는 교육자라는 직업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터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삶의 모든 비밀을 터득하여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알려준다고 한들 여러분에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한 가지도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지식을 던져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탠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인간의 학습에 관해 연구한 결과 사람은 본보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머리에 남는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의 일방적인 지시를 통한 배움이 아닌 직접 보고 관찰하고 채집하고 실험하면서 익힌 것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진정한 배움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삶의 기쁨을 배우라고 침이 마르도록 강요하면서도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는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광고 중에 저를 정말로 화나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그 광고의 주제인데 전화만 걸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즉각 선물을 배달해주는 회사의 광고입니다.
통화가 끝나면 화면이 바뀌면서 곱게 늙은 두 노인이 등장합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두 노인이 현관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고른 선물을 받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것이 진정 선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무의미한 선물을 아예 보내지도 마십시오. 최근에 발표된 정신건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고작 해야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40살이 되기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 7명 중에 1명거리고 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보다 놀라운 통계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 미국에서 1년 동안 판매되는 신경 안정제가 600만 개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경인데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렸을 적에 키가 작고 말랐던 저는 체육 시간이 늘 공포스러웠습니다. 온몸이 따로 놀아서 공을 제대로 던질 줄도 몰랐고 가늘고 호리호리한 다리와 길고 얇은 팔에 보이는 거라곤 큰 눈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클 테니 지금 아예 큰 걸 사야지 라고 말씀하신 어머니 덕분에 저는 체육 시간이 되면 언제나 3배나 사이즈가 큰 반바지를 입고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올 정도로 헐렁한 반바지였죠. 체육복으로 뒤덮여서 보이는 거라곤 커다란 눈밖에 없는 꼬마. 그런 제가 아이들 틈에 끼어 줄을 서 있으면 저 앞에 덩치가 크고 오락부락하게 생긴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팀의 리더로 반대편 쪽으로는 다른 팀의 리더가 될 아이가 서 있습니다. 이제 두 아이가 선수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죠? 덩치가 큰 아이부터 차례차례 뽑혀나가 점차로 줄이 짧아지고 마침내 남는 것은 작달만한 아이들 뿐.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 제발 빨리 뽑히게 해주세요. 제발 마지막까지 남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는 항상 제일 꼴찌였습니다. 착하고 뚱뚱한 다른 친구와 제가 언제나 마지막까지 남게 마련이었죠. 타석에 올라서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딱 한 번만 담장을 넘기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느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나는 부족한 존재이며 다른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는 17살이 되어서야 겨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도 공을 잘 던질 수 있어. 너라고 못할 게 뭐가 있니? 아주 간단해. 내가 가르쳐 줄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휩싸인 채 나 자신을 혐오하느라 몇 년을 허비했는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제 몸은 나무랄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좀 말랐을 뿐이죠. 지금 제 몸은 나무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좀 뚱뚱할 뿐이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몸을 사랑합니다. 우린 날마다 무의식적인 쇠뇌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저는 나는 그거 못해요. 멍청하거든요. 하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듣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더러 멍청하다고 그랬니? 그러면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우리 선생님이요. 우리 아빠가요. 저는 당장에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싶습니다. 제가 쓴 책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선생님에게 당장 데려가고 싶습니다. 저의 스승이신 헌트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멍청한 인간이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었죠. 체중이 135kg에 달하는 그분은 늘 애정이 넘치고 모든 걸 끌어안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을 보면 무엇이든 항상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분처럼 날마다 아이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책임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보고 배운 대로 행하게 마련입니다. 아이들은 주변의 어른들과 꼭 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가 어떤 본보기를 아이들에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인 중 자기만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20%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머지 80%는 주어진 삶을 억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저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접해도 마치 하느님의 선물인 양 펄쩍 뛰며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격렬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직접 실행해 봐야 하고 맛봐야 하고 씹어봐야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근은 당근 맛이 나고 딸기는 딸기 맛이 나는 게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야채 수프 비슷한 걸 만들면 또 색다른 맛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접할 때마다 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반드시 그들 하나하나가 신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부터 먼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청중 앞에 서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빨간 머리, 노란 머리, 밤색 머리, 대머리를 하고서는 눈을 반짝이고 있는 얼굴들을 보는 것 하나로 그렇게 놀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일찌감치 알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개성을 잃기 전에 말입니다. 어른들이 지금 이렇게 삶을 무서워하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인생에 흠뻑 젖기만 하면 기쁨과 놀라움과 신비함과 황홀경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보다 일찍 아이들에게 인생은 고통과 절망, 불행과 눈물로 가득한 험난한 여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 중 어떤 것도 모르는 채 그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것을 끌어안고서 그게 무엇인지 터득하고 싶습니다. 저는 눈물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채로 인생을 그냥 스쳐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라고 눈물샘이 있는 것일 테니까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면 우리가 눈물샘을 갖고 태어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의 작품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와 너라는 책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이 책에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각자가 한 사람의 그대이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서로 신성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이 나의 그대가 되는 겁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만날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그것, 취급을 당하다니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요.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나를 무시하지 말아요. 나도 존엄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부번은 우리가 나와 너로 만날 때면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나와 그것으로 만나면 독백이 된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탁하건대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존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이들도 알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나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배워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만의 개성을 찾고 그것을 남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남의 말에 의존해서 살아왔으니까요. 지금의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의 나는 고작해야 타인들이 말하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내 역할이 어색하게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와 진정한 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깨부숩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고야 말겠어 하면서 말입니다. 그 과정은 일생일대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늘 교전이 그치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인생이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은 지금까지 개발된 것보다 숨어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운명하기 직전에 말하기를 자기 내부에 묻어놓은 채 그냥 썩혀버린 것이 너무도 많다며 한탄했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생일대의 도전을 피할 생각은 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이 과정을 계속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가 이 자리로 나오기 전에 어떤 분이 친절하게도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저쪽에 전선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계단이 2개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 앞에서 넘어지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던 분들도 금방 생각을 바꾸실 테니까요. 또한 아이들에게 다른 이들의 소중함을, 다른 이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발전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수록 더욱 넓은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믿으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무서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더 높은 벽을 쌓고 점점 더 단단하게 문을 잠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대단한 모험이지만 세상의 모험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존재하는 상태를 벗어나서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존재하는 것과 인간답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길을 가는데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도와줍니다. 누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려고 하면 그냥 끼워줍니다. 누가 울고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더군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는데 상관하지 말라고 대꾸하면 어떻게 하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뭘 잃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답을 바라기에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삶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계층으로 나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끼리 뭉칩니다. 10대는 10대끼리 뭉칩니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들끼리 뭉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가장 친한 친구를 잃게 됩니다. 심지어는 노인마저 노인들끼리 뭉칩니다. 이렇게 단단히 벽이 쳐진 사회에서 삶은 곧 여행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대체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저는 어린 시절의 무척이나 행운아였습니다. 저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갓 태어난 아이들, 임산부, 신혼부부 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로 늘 북적댔거든요. 우리 형제들은 삶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노인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노인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보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품위 있게 사는 법도 품위 있게 죽는 법도 모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 앞으로 도착한 편지 중에는 생명이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은 어느 여성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온통 나는 이라는 말로 가득한 편지였는데 저는 그녀가 감수성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죽음에 대처하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저는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며칠 혹은 몇 달을 마음껏 누리세요. 뭔가를 하면서 보람을 느껴보세요.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 보세요. 그곳에는 죽음을 눈앞에 둔 어린이들이 있는 병동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병문안을 가보세요.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제 충고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들을 보면서 죽는 법을 배웠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이 다가와서 묻더랍니다. 아줌마도 곧 죽나요? 어른들 중에는 감히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괴로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외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단다 하고 대답하자 한 아이가 죽는 게 무서우세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가 무서우세요? 하느님 곁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하느님 곁으로 간다는 말을 하면서도 막상 죽는 순간이 찾아오면 무서워서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말에 잠시 멍하게 있는데 또 다른 여자아이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인형은 갖고 갈 생각이세요? 그 여자는 아직 죽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언제 눈을 감게 될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할 일과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고함을 지르는 대신 미소를 지어보자.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직접 목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자기 손에 달려있는 법이라는 진실도 아이들에게 잊지 말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줘야 아이들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으니까요.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사람들이 자살을 택합니다. 대학가에서는 해마다 기말고사 기간이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학생들이 단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칼로 손목을 긋습니다. 시험 때문에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 믿어지십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사람들은 선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재물을 모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게 부유층입니다. 지금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온 세상의 재물을 끌어모은다고 해서 대안이 생각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매주 손꼽아 기다리던 순간은 바로 우리의 집에 낡아빠진 자동차에 온 가족이 몸을 싣고 여행하는 때였습니다. 우리 집 같은 대가족이 자동차 한 대로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더 편안한 여행을 즐기려는 어머니 덕분에 지붕 위에 온갖 물건들을 가득 싣고서 우리는 롱비치를 향하곤 했습니다. 2시간이면 가는 그곳으로 향하면서 우리 가족은 도착할 때까지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갖 오페라를 불렀습니다. 하루는 라보엠을 불렀습니다. 또 하루는 라트라비아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샌드위치로 만족하는 법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해변에서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해변에서 전체 요리까지 즐기는 가족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우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해변에 도착하면 짐을 내리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렸지만 우리는 즐겁기만 했습니다. 파라솔을 여기다 꽂고 바람이 불지 않는 저쪽에 햇빛을 마주보게 의자들을 내려놓으렴.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하나하나 정리가 끝나면 우리는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서 온몸을 적셨습니다. 저희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었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괴짜들은 도대체 누구야? 하지만 우리 가족은 가난을 대신할 대안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순진해서 그렇게 믿은 것인지도 모르지만 인생을 제대로 살면서 즐길 수 있다면 순진하면 어떻고 어리석으면 어떻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하와이 여행을 선물했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은 뒤셨습니다. 알아봤더니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행기 좌석이 있더군요.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런 기내 서비스도 못 받는 비행기 꽁무니에 처박혀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좌석이라도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1등석을 거쳐서 비행기 꽁무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시락을 갖고 탑승하는 게 허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저마다 손에 큼지막한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벌인 엉뚱한 일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동생과 조카들까지 포함한 우리 가족들은 한 줄을 모두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도시락을 열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마늘, 양념치킨이 맹렬한 냄새를 풍기며 비행기 안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좌석에 있는 1등석 승객들은 군침깨나 흘렸을 겁니다. 스튜어디스들이 수시로 달려와서는 대체 무슨 음식을 들고 탑승하신 겁니까? 라고 묻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마늘 드레싱을 얹은 버섯까지 있었거든요. 정말 특별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때 비행기 안에서 우리 가족만큼 맛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라고 하면 치킨 한 조각 드실래요? 하고 물으면서 친절하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눈물 대신 행복을, 무관심 대신 실천을, 정체 대신 발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운명은 나의 것이라고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직접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고함을 지르는 대신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일전에 공항에 갔더니 심한 눈보라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여행사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가 고픈 아이들을 죄다 모아서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함께 놀아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짜증을 폭발할 것인지 미소를 발산할 것인지 말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결국엔 자기 자신한테 화살이 돌아오게 될 신경질을 왜 부리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듣고 난 뒤에 그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시카고 비행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비행장에 도착했더니 심한 폭설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목적지까지 버스로 모시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승객 중에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비행기를 기다리던 두 여자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한 사람은 이쪽 끝에 한 사람은 저쪽 끝에 있었는데 그 남자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버스카글리아 박사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계속 몸을 움직이라고 했지. 모두가 버스 쪽으로 부지런히 이동하는 가운데 그는 용기를 내어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짐은 어디 있나요? 보시다시피 휠체어에 앉아있는 몸인데 안내원이 없어서 제가 도와드리죠. 그는 짐을 찾아다 버스에 싣고는 두 여자분이 버스에 안전하게 올라탈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뿌듯했던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나에게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한 몸만 움직이면 됐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항공사 직원들이 나서서 그 여자들을 이동시켜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몸을 움직였고 일을 다 끝난 후에야 진짜 행복을 맛봤습니다. 이렇게 삶이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쁨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의미한 사람이다. 저는 몇 년 전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내다판 적이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팔에서 구슬처럼 맑은 종소리를 들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태국의 논두렁에 앉아 그곳 사람들을 힘껏 끌어안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보험, 증권이며 집, 자동차 등등 모든 것을 처분하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다니. 다시 직장을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나중에 돌아와서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 미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저의 주머니에는 단돈 10센트만이 남아있었지만 저는 굶어 죽지 않았고 이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여행을 통해서 먼저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태국을 가면 사람들이 마이펠라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여기저기서 마이펠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괜찮다, 상관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문득 머리가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 괜찮아, 상관없어라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태국을 미소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구나. 저는 모든 걸 시시콜콜 따지며 걸핏하면 짜증을 내는 미국의 문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진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갈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고 또 걱정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걱정이 많은 것을 걱정합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지 말고 당장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저는 입을 열 때마다 모험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으로만 인사를 하지 않고 두 팔을 벌린 채로 다가서서 저 아시죠? 하고 말합니다. 한 번은 학장님이 아주 멋진 말씀을 하시기에 한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장님은 정말 멋진 분이구나. 그런 분이라면 껴안아 드리는 걸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저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학장님, 정말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거대한 책상 너머 저쪽 회전 의자에 앉아 계신 학장님께 달려들었죠. 그분이 비명을 질러댔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고 힘껏 껴안았습니다. 멍한 눈으로 쳐다보는 동료들 앞에서 말입니다. 세상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인간이잖아.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일관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로도 학장님을 만날 때마다 학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껴안았습니다. 안아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들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포옹을 하면 신진대사가 달라집니다. 한번 모험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삶의 태도에 관한 세상의 통념들과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때나 웃음을 터뜨리는 건 바보같이 보일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뭐 어떻습니까? 바보처럼 살아도 재미있다면 우리 모두 웃음을 선택합시다. 눈물을 흘리는 건 감상적인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저는 감상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좋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더욱 감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건 그 사람의 인생에 휘말릴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걸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휘말리고 싶습니다. 함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내 참모습이 드러나 보일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참모습 말고 무엇을 내보이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각과 꿈을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순진한 사람으로 여겨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저는 그보다 더한 말도 들었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일방적인 사랑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저는 사랑을 하면서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